오후의 시작 함께 하실래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임지웅입니다. 천정부지로 오르는 물가 때문에 이 생활비 한 푼이라도 아껴보려고 중고거래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렇게 중고거래가 늘면서 사기 피해도 나날이 커지고 있고 그 수법도 다양해지고 있는데 이런 중고거래 사기를 피할 수 있는 예방법 오늘 슬기로운 법률 생활에서 살펴보겠습니다. 5, 6월 감기는 개도 안 걸린다 이런 옛말이 있죠. 하지만 계속된 폭염으로 에어컨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콧물이나 기침 증상 보이는 분들 많습니다. 이런 증상이 과연 냉방병인지 아니면 감기인지 일반인들은 구분하기가 참 어려운데요. 오늘 똑똑 라디오 주치의 코너에서 감기와 혼동하기 쉬운 냉방병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세상의 모든 정보 청취율 조사 기간 우리 애청자분들과 소통하는 작은 이벤트 이어가고 있죠. 지난번에 어디서 무얼 하며 듣고 계신지 이렇게 여쭤봤더니 식사하면서 혹은 식사 후에 방송 듣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점심 메뉴를 여쭤보고자 합니다. 화려한 특식 아니더라도 소소한 집밥도 좋으니까요. 이 금요일 점심 여러분의 배를 든든하게 채워준 그 메뉴 마음껏 자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처럼 아직 점심 식사 못한 분들을 위해서 점심 메뉴 추천, 전매추라고 하죠. 전매추 문자도 대환영입니다.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10분께 모바일 치킨 쿠폰 보내드립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저희 방송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혹시 뉴스 빠뜨리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점심 식사하셨을까요? 아니요. 아직 제가 안 항상 하셨어요? 요거 끝나고 이제 그렇죠. 그래서 메뉴 생각하고 있었어요.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보내주는 메뉴 한번 보면서 추천 받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서울구치소 독방에 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 오늘 오후 2시에 재구속 뒤 첫 조사가 예정돼 있었는데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 보니까 불출석 한다죠? 네, 불출석 사유서 낸 걸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직 특검에 도달한 건지는 확인이 안 됐어요. 예. 조만간 이제 내용이 나올 것 같고 원래 오늘 오후 2시에 내란 특검이 소환 조사하겠다고 통보를 한 건데 네. 어제 또 예정돼 있던 내란 재판도 불출석했죠. 그렇죠. 건강상 이유를 들어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만약에 소환에 응한다면 네. 법무부 호송 차량 타고 이동을 할 텐데 네. 요럴 경우에는 특검하고 법무부 교정본부가 협의를 해서 동선을 정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 영장실질 심사 때도 윤 전 대통령이 발언을 하면서 원래 이때 재판부가 재구속 결정을 하면서 증거인멸 염려를 크게 그렇죠. 들었잖아요. 네.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본인을 이제 변호를 하면서 국무위원들조차 다들 자기 살 길 찾아 떠났다. 변호사 구할 돈도 없고 이제는 특검이 변호사까지 공격해서 혼자 싸워야 되는 고리무원의 상황이다. 이렇게 자신의 처지를 토로하기도 했는데요. 네. 특검 측은 수사 방식에서 전직 대통령임을 고려는 하겠지만 그 외에는 일반 피의자처럼 대우할 것이다 밝혔고요. 예. 또 이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구인장 발부 등 구체적인 방안을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네. 그리고 해병대 최상병 사건 의혹 수사하는 이명현 특검팀은 이 수사 외압 의혹에 단초가 된 VIP 경로설 이 수사를 위해서 윤 전 대통령 자택 압수수색에 들어갔네요. 네, 오늘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 있는 자택 압수수색에 나섰다는 소식이고요. 네. 여기에서 윤 전 대통령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걸려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압수수색 영장에서는 그 이종섭 전 장관이 공범으로 적시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수사 개시 선언 이후 9일 만에 정말 정점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 예. 강제 수사가. 네. 그런가 하면 특검팀은 그
오전부터 당시 국가안보실장 지냈던 조태용 전 국정원장, 안보실 2차장을 지낸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 자택 등 1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도 밝혔습니다. 예. 이 모든 것이 윤 전 대통령부터 해서 그 이종섭 전 장관이랑 다 이게 그 당시에 어떤 경로설, VIP 경로설과 연관이 있는 건데요. 네네. 그때 여기서 윤 전 대통령이 뭐 VIP가 경로했다. 근데 그 자리가 대통령실 회의였고 그 회의에 참석한 인사로 조태용 전 원장이 꼽히고 있는 거고요. 네. 어제는 이종섭 전 장관 자택과 국방부, 국가안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또 이렇게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 이 김태효 전 차장도 그 당시 대통령실 회의에 참석한 인물로 꼽히고 있는데 네.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다가 조사할 방침입니다. 네, 이렇게 이명현 특검팀은 계속해서 수사망을 좁혀가는 모습인데 민중기 특별검사의 김건희 특검은 지금 이 압수수색 영장 일부가 연거푸 기각되면서 초반에 좀 어려움을 겪는 모습입니다. 네. 여러 신문사들이 취재를 해본 결과 특검은 전날 오전 그 건진법사 전성배 씨 관련에 대해서 네.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설 계획이었던 거예요. 네. 그런데 서울중앙지법에서 소명이 부족하다라면서 영장을 기각한 겁니다. 예. 원래 특검은 뭐 대규모 경찰 인력도 대기시키고 이렇게 네. 해서 막 압수수색 대대적으로 들어가려고 했던 건데 네. 이게 좌초된 거죠. 그런데 그 전날에도 영장 기각이 있었어요. 네, 그거는 집사 게이트, 김건희 여사의 집사 게이트 사건이었는데 이때 압수수색 영장 법원이 기각하고 두 번째로 이번에 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 관련한 것도 기각해서 네. 두 번 연달아 기각이 된 거예요. 네. 근데 재판부는 왜 이거를 기각을 했느냐, 법원은 집사 게이트에 대해서는 특검법에서 규정한 16개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봤어요. 네. 여기에 관련해서 특검 측이 브리핑을 하고 반박합니다. 16개 수사 대상 조항 중에 1호에서 도이치모터스 관련한 부당이득 취득 사건이 있고 네. 2호에서 코바나 콘텐츠 관련 협찬 의혹 사건이 있고 12호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위를 이용해서 사적 이익을 취득한 의혹이 있고 네. 이런 식으로 뭐 16호 있고 막 뭐 해서 특검 수사 대상이 맞다. 맞다. 네. 라고 조목조목 하나하나 반박을 했어요. 예. 근데 그 전에 또 특검이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사건하고 관련해서 압수수색 영장도 여기에 대해서는 법원이 보정 권고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일각이 계속 이런 식으로 막히니까 네. 일각에서는 특검이 지금 벌써 난항을 겪고 있는 게 아니냐, 이거 괜찮겠느냐 이런 우려의 시선도 있거든요. 네. 영장 기각이 반복되면 이게 앞으로 계속 그러면 너무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올 수도 있고 이게 부담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네. 특검도 고민이 커져가는 걸로 보여집니다. 예. 한낮의 교양 파트너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논란 끝에 재출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회 비상계엄하고 탄핵 반대 등에 대해서 사과하는 대국민 사죄문을 내놨어요.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그리고 당이 탄핵 반대를 했던 거, 네. 대선 후보 단일화하는 과정에서 잡음이 있었던 그런 논란 등에 대한 네. 대대적인 사과예요. 네. 혁신위는 1호 안건으로 의결을 한 게 주요 공직 당직자에 대한 당원 소환제도, 상향식 비례대표 공천제 도입 등을 당원 당규에 명문화하자라는 걸 1호 안건으로 의결을 했고요. 예. 윤희숙 혁신위원장은 당원 중심 정당으로 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전제돼야 될 것은 과거와의 단절이다. 이걸 위해서 잘못된 과거가 뭔지 명시하고 어떻게 할지 확실히 말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혁신위가 이렇게 선포한 날이 윤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날이고 절연을 우리가 공식적으로 선언한다. 이런 그림이 된 건데요. 네. 뭐 얘기 나온 건 이런 겁니다. 당 소속 대통령 부부의 전횡을 바로잡지 못했다. 비상계엄에 이르게 된 것을 통감한다. 특정 계파, 특정인 중심으로 당을 운영한 것을 반성한다. 대선 후보 강제 단일화를 시도하는 등 국민과 당원께 절망감과 분노를 안겨드린 것을 사죄드린다. 되게 좀 구구절절 얘기가 이제 사과문이 나오는데 네.
다만 구체적인 인적 쇄신론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예. 오는 14일부터 15일 이틀 동안 당원 투표 거쳐서 이 사죄문과 약속을 당원 당규에 수록할지 아닐지 이 여부를 묻겠다는 거고요. 네. 그런데 이렇게 절절한 사과문을 내고 그날 오후 지도부 회의에서는 또 좀 온도가 다른 말들이 나왔습니다. 네. 조은희 비대위원인데 국민의힘은 누구도 계엄을 사전에 알지도 못했고 오히려 결과적으로 그 피해자다. 이런 말이 나오면서 예. 반성을 잊은 게 아니냐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당시에 돌이켜보면 국민의힘에서 의원 40여 명이 관저로 몰려가서 뭐 영장 집행 저지하겠다 하면서 그렇죠. 윤석열 수호한다 이렇게 했었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을 사실 국민들이 다 기억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어느 게 진짜인지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는 건데요. 그런 만큼 국민의힘은 정말 이건 뼈를 깎는 자구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전 다르고 오후 다르고 이제 선을 확실하게 그어야 될 때가 아닌가 싶고요. 이 국민의힘 다음 달에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데 이 지도 체제 어떻게 바뀔지도 큰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전대 그 당대표 출마하면서 그 판이 조금 생각보다 커질 수 있겠다 이런 관측이 나오는데요. 그 후보 면면을 보면 일단 김문수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일찌감치 당권 후보 거론이 됐고 네. 그러면 뭐 한동훈, 나경원 이런 분들의 이름은 계속 오르내렸던 건데 예. 여기에다가 장동혁 의원도 고민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본인이 얘기를 하면서 당권 도전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 장동혁 의원 참전했고 안철수 의원, 친한계의 조경태 의원, 예. 원외의 장성민 전 의원 등등 이렇게 점점 뭔가 커지고 있고 인원수로도 많지만 그 개파라든가 구도 자체가 좀 넓어졌다고 할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아직 출마 선언을 한 게 아니고 이 지도 체제를 변경하자라는 주장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커다란 변수가 될 텐데 네. 그러니까 어떻게 바뀌는 거냐면 기존에는 단일 지도 체제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전당대회 보면 1등이 당대표가 되죠. 네. 그리고 최고위원을 따로 뽑습니다. 그렇죠. 원래 이렇게인데 어떻게 바꾸자는 거냐면 집단 지도 체제. 그렇게 해서 1등이 당대표가 되고 나머지가 이제 비주류로 딸려 나가는 게 아니라 그 나머지 2, 3, 4위가 최고위원 된다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은 중량감 있는 당권 주자들이 모두 지도부 안에 들어오지 않겠느냐. 이런 그림을 그리는 거고 네. 특히나 전대 선관위원장을 맡은 황우여 위원장이 이렇게 전환하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4위 안에만 들면 주류로 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볼 수는 있는데 네. 또 반대로는 내부 분란이 더 많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당대표 한 명의 목소리로 흡수되는 게 아니라 네. 거기서 이제 또 서로 목소리를 낸다고 잡음이 나지 않겠느냐. 예. 이런 반론이 있어요. 근데 일단 지도 체제를 변경하고 이게 뭐 룰에 대해서 앞으로도 논의가 될 것 같긴 하지만 네. 국민의힘은 당장은 당내 정리할 부분부터 좀 처리를 하는 게 급선무로 보여집니다. 예. 국민의힘은 그렇고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당대표 후보 등록을 마감을 했고 본격적인 당권 레이스에 돌입했죠. 네, 여기는 당원들 표를 얻기 위해서 양쪽이 다 강공 모드로 가고 있어요. 예. 2파전이죠. 근데 이제 찐명이 누구냐 승부를 겨룰 것이다. 이렇게 다들 평가를 하고는 있는데 네. 근데 원래는 정청래 의원이 비교하자면 당원 지지세로는 조금 더 강한 편에 속해요. 네. 그런데 아직 뭐 그렇게 기사로는 평가되고 있진 않지만 요 며칠 이렇게 지켜봤을 때는 기류가 또 조금은 달라지는 모습이라서 예. 또 박찬대 의원이 굉장히 막판 스퍼트를 낼 수도 있겠다. 어허. 조금 균열이 가고 있다. 요런 것도 같이 지켜보실 만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예. 일단 당심을 잡아야 되니까 서로 오늘 모두 바쁘게 움직입니다. 정청래 의원 민주당 텃밭인 호남으로 가고요. 예. 전북 군산에서 핵심 당원들과 간담회를 합니다. 여기 호남 쪽이 권리당원 중에 30%가량이 몰려있는 곳인데 네네. 전북 지역 기자들과 간담회 열고 익산에서 핵심 당원 간담회 갖고 전주대에서 북콘서트 개최하면서 전북 당심 확보에 나서게 됩니다. 예. 박찬대 의원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그 전파를 통해서 당원들을 만난다라는 것 같아요. 네. 오전에 KBS 일라디오 전격 시사 출연을 했고 한국일보 유튜브에도 출연을 하고요. 네. 오후에는 국회의원회관에서 청년 당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해서 수도권 당원들과 소통합니다. 예.
자, 그리고 다음 주 이제 장관 후보자들 인사청문회 앞두고 있는데 지금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두고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조만간 이거 그 논문 표절에 대해서 데이터를 돌려보겠다 싶었는데 동아일보 취재팀이 네. 이 이진숙 후보자 일저자로 등록된 논문 130개를 표절 검사 서비스에 돌려본 거예요. 네. 이 중에 최소 11개는 이미 제출된 제자들 논문과 내용이 상당히 겹친다라는 건데요. 네.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 그 제자 논문에 쓰였던 오타들이 그대로 옮겨간 예를 들어서 초래하다인데 초례하다라고 쓴 거 네. 사용하지 않았으며를 사용하고 않았으며 근데 이거 오타가 똑같이 이렇게 들어가기가 우연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네. 네. 그런데 또 뭐 한쪽에서는 이런 말도 있죠. 제자들이 성명서를 냈다. 이거 소식을 어제 저도 들려드렸고 네. 또 이공계 쪽에서는 뭐 이런 게 관행이다라는 말도 나오는데 사실 이거는 관행이라면은 문제인 거고 그렇죠. 네. 네. 대학원생들이 또 얼마나 고생을 하고 있는지 네, 다들 네. 알고 있잖아요. 예. 그런가 하면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 갑질 의혹을 먼저 SBS가 보도를 했었죠. 네. 그다음에 SBS가 후속 취재를 했는데 후속 취재 내용이 뭐냐면 강 후보자가 자기 갑질한 적 없다. 그러니까 보좌진한테 쓰레기 버리게 하고 고장난 변기 해결하라고 했다는 증언들 이거 그런 적 없다라고 부인했는데 네. 그게 거짓말이더라라는 후속 취재를 SBS가 또 내놓은 거예요. 예. 당시 보좌진과 나눈 대화 내용을 확보를 했다는 건데 뭐 녹취가 공개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강 후보자가 보좌진한테 부탁이 있다. 집 변기에 물이 심하게 새고 있고 살펴봐달라. 뭐 이런 대화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근데 뭐 보좌진한테 자택 쓰레기 처리를 지시했다라는 의혹에 대해서도 강 후보자 아니라고 했는데 요 내용은 이미 21대 국회 때 민주당 내 보좌진 단체에 이런 진정이 접수됐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 이게 팩트라는 건데 네. 여권 내부도 지금 이 두 후보자에 대해서 기류가 좀 손절론으로 가고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민주당 의원도 여당에서도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라고 지적했고 일방적으로 봐주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네.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 보좌진 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어물쩍 넘어갈 게 아니라 스스로 사퇴하는 게 답이다 이렇게 국민의힘 보좌진 협의회가 논평을 했어요. 예. 근데 이거는 공격으로서의 논평이라기보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보좌진 협회가 논평을 했는데 이건 사실 민주당 보좌진 협의회가 얘기를 해야 될 내용이라고 아하. 보여지거든요. 네. 국민의힘에서는 그래서 민주당이 강행해도 그것도 뭐 땡큐겠다 이런 분위기도 읽히는 게 이런 후보자 청문회에서 통과시키는 게 오히려 이재명 정부의 균열을 초래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내심 웃는 모습도 포착이 되고 있다는 전언입니다. 네. 다음 주에 또 어떻게 진행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청취율 조사 기간 맞아서 작은 이벤트를 이어가고 있죠. 오늘은 여러분의 점심 메뉴 혹은 점심으로 추천하고 싶은 음식 문자로 보내달라고 부탁드렸는데 많이 들어왔거든요. 저 지금 점심 안 먹어서 배고픈데 소개해드릴게요. 9918님 와이프 아내는 서울 사람 저는 전남 목포 사람인데 오늘 점심으로 콩국수를 먹으러 갔다 왔어요. 소금밖에 없길래 여기 설탕 주세요 했더니 사람들이 다 쳐다보더라고요. 전라도는 설탕, 서울은 소금인가 봅니다. 저는 소금인데 출신은 또 전라도고 섞인 것 같아요. 네. 콩국수 먹고 싶네요. 3648님도 우뭇가사리 콩국수를 추천합니다. 이런 게 있어요? 외할머니가 해주시던 콩국수인데 제일 좋아하고 너무 먹고 싶네요. 금포마을 어르신들 건강하세요 라고 대신 전해달라고 하셨네요. 네. 0486님 거래처 근처에 가성비 좋은 닭곰탕집이 있습니다. 이열치열 뜨끈한 보양식 먹고 한 주 마무리하려고요 라고 해주셨고요. 또 비슷하게 콩으로 박현주님도 뜨끈한 돼지국밥. 여기 부산이군요. 부산에서 뜨끈한 돼지국밥 한 그릇 뚝딱 했더니 땀이 뻘뻘 납니다. 주말에 부산 와서 돼지국밥 드세요 하셨는데 저도 가끔은 이렇게 시원한 에어컨 틀어놓고 뜨끈한 음식 먹으면서 땀 흘리는 게 좀 더 더위를 이겨내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찬 음식이 좋은지 뜨거운 음식이 좋은지 여러분들 생각도 보내주시고 오늘 드신 점심 메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10분께 모바일 치킨 쿠폰 보내드립니다. 샵
973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KBS 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40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시내 강변북로 일산 방향 한강대교 1차로 인해 추돌 사고 나서 처리 중입니다. 일대 다소 혼잡하고요. 반대 구리 쪽으로 양화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이동량이 많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입니다. 청담대교에서 동호대교까지 속도 더딥니다. 이어서 고속도로인데요. 수도권 제1순환선 판교에서 구리 쪽으로 강일나들목 진입로에 사고가 있습니다. 1차로 통행이 어려워서 상일부터 정체고요.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 용인에서 양지터널까지 밀리는데 그 사이 용인분기점에 사고 있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방향 상주 터널에 추돌 사고 나서 3차로에서 처리 중입니다. 낙동 분기점부터 여파 받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목천나들목에서 속도가 주춤한데 서남 분기점까지 진행되는 작업 때문입니다. 이후 안성분기점에서 3km 정체고요. 시구간에서는 양재에서 반포 지나기 어렵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해드리는 세상의 모든 지식. 금요일은 일상 속의 법 관련된 궁금증을 쉽고 정확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슬기로운 법률생활 천수희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번 주는 어떤 내용 알아볼까요? 네, 그 중고거래 한 번쯤은 해보셨을 텐데요. 네. 가격도 저렴하고 또 괜찮은 물건을 구입할 수가 있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요즘 이런 중고거래를 노린 신종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 조심을 하셔야 하는데요. 네. 지난 3월에 한 30대 남성이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이제 전기 자전거를 100만 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구입하고 한 2주 만에 주차해둔 자전거가 감쪽같이 사라지는 일이 발생을 한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남성분은 도난을 당한 거다라고 네네네. 생각하고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요. 네. 그 조사한 결과 이 자전거는 한 대여업체가 고객에게 빌려준 물건이었는데 아? 그 빌린 사람이 그 네. 대여한 자전거를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속여가지고 판매를 한 거였죠. 그래서 네. 이후 자전거에 임대료가 들어오지도 않고 그분이랑 연락이 안 되니까 대여업체 직원이 자전거의 위치를 추적해가지고 직접 회수해 간 것이었습니다. 아하. 네. 그래서 요즘 이렇게 대여한 물건을 본인의 소유인 것처럼 판매하는 일명 렌탈깡 사기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네. 네, 그 월마다 이용료를 내고 전자제품이나 자전거 같은 제품을 대여하는 구독 서비스가 요즘 유행이다 보니까 네. 이제 그런 제품을 빌려서 자기 소유인 것처럼 중고로 파는 신종 사기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처럼 중고 물품 거래에 있어서 발생하는 다양한 신종 사기의 예를 좀 살펴보고요. 이를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참 이거를 뭐 기발하다고 해야 될지 참 어이가 없는데 예전에는 사실 중고거래 뭐 사기라고 하면 돈만 받고 물건을 안 보낸다든가 아니면 물건을 이제 택배로 보냈다고 해서 받아봤더니 안에 막 벽돌이나 뭐 쓰레기 들어있는 이런 경우가 좀 전형적이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중고거래 사기라고 하면은 이제 대부분 구매자가 돈을 보내고도 물건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떠올리시는데요. 네. 최근에는 구매자가 아니라 판매자들이 중고거래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네. 어떤 분들은 아니 물건을 팔려는 사람이 어떻게 사기를 당하지?라고 네.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네. 최근에 이제 제가 아는 변호사님도 자전거를 판매하시려다가 사기를 당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변호사님이 네. 네, 일명 마일리지 출금 사기 수법에 당한 건데요. 예. 그 변호사님이 자전거를 팔기 위해서 중고거래 사이트에 글을 올렸습니다. 네. 뭐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구매자에게 연락이 왔고 자전거가 너무 마음에 드는데 혹시 자신이 거래하는 플랫폼에 남아있는 이제 포인트로 결제를 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제 문의를 한 거죠. 그래서 예. 그 포인트는 또 출금 요청만 하면 바로 현금화가 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제 구매자가 알려준 사이트에 접속을
등록을 해보니까 뭐 겉보기에 아무 문제 없이 운영이 되고 있었고 네. 또 거래 후기도 다양하게 이제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 없이 제안을 수락을 하고 이제 홈페이지에 가입을 하고 자전거를 등록을 했습니다. 네, 이제 네. 등록을 하니까 상대방이 거래하기를 눌러서 거래가 성사가 됐고 곧바로 자전거 대금인 42만 포인트가 이제 적립됐다는 알람이 왔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은행 계좌를 입력해서 출금을 시도를 했는데 네. 돈이 입금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이쯤부터는 약간 조금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을 것 같은데요. 네, 근데 뭐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내가 아직 물건을 보낸 건 아니기 때문에 뭐 그렇죠, 무슨 문제가 있냐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네. 이제 홈페이지에 적힌 고객센터의 번호로 전화를 이제 걸어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담당자가 계좌번호가 잘못 입력이 돼서 출금이 되지 않았다. 이게 바로 현금이 출금되는 서비스다 보니까 잘못된 정보를 입력하는 순간 포인트가 잠긴다. 그래서 기존 포인트가 동결이 됐으니까 이를 해제하려면은 동일한 금액을 다시 입금해야 된다고 안내를 한 거죠. 예. 그래서 내가 계좌를 좀 실수했나라고 하면서 42만 원을 쇼핑몰 계좌에 송금을 했어요. 예. 그랬더니 이번에는 이 금액이 1,000원이 더 많았다. 금액이 정확하게 일치를 해야 되는데 예. 틀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총 84만 1,000원이 동결이 됐다. 아하. 다시 동일한 금액을 입금해야 이상한 잔금이 풀린다. 냄새가 납니다. 네, 라는 말이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제서야 좀 이상함을 느꼈지만 이미 송금한 돈을 좀 돌려받아야겠다는 생각에 결국에는 84만 1,000원까지 추가 송금을 하게 됐고요. 아이고, 예. 결국은 총 126만 1,000원을 사기 당하게 되었습니다. 아. 이게 정말 좀 문제가 있는 게 입금에 오류가 있다, 뭐 계좌번호에 오류가 있다, 금액이 불일치한다. 사실 이런 것들은 좀 네. 현실적인 이유잖아요. 정말 있을 법한의 그렇죠. 이유들이라서. 내가 실수했나 하고. 네, 그래서 피해자들이 스스로가 내가 실수했나, 네, 혹시 네, 이거 네. 돈 못 돌려받는 거 아닌가라는 심리에 몰리게 되고 점점 더 큰 금액을 이제 입금하게 되는 건 거죠. 그래서 네. 이 변호사님 역시 돈을 찾아야 된다는 생각에 정말로 순간 뭐에 홀린 것처럼 막 아이고. 돈을 입금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참 변호사도 사기를 당하는 세상인데 지금은 뭐 해결이 잘 되셨을까요? 근데 그 사이트는 이미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네. 판매자와 연락을 했던 아이디로 다시 쪽지를 보내보니까 존재하지 않는 계정이라는 안내가 떴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 경찰에 바로 신고를 했는데 네. 더 무서운 거는 그 이유였어요. 네. 그래서 가짜 사이트에 회원 가입을 할 때 입력했던 집 주소와 계좌번호를 알고 있다고 하면서 신상 조심해라라는 협박 문자가 그날 저녁에 온 거예요. 상대방으로부터. 네, 맞습니다. 아이고.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처음부터 평소와 좀 다른 거래 같다고 느낀다면은 네. 거래를 멈추는 게 가장 확실한 예방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요즘에 그 중고거래 사이트 거래가 워낙 활발한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렇게 뭐 파혼한다고 하면서 전자제품 같은 거 싸게 거래한다 이런 물건들 많이 볼 수 있거든요. 이거 조금 수상한데요. 네,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 중고거래 마켓에서 결혼이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면 뭐 에어컨, 공기청정기, 무선청소기 같은 이제 저희가 갖고 싶어하는 그런 가전제품들이 네. 등록된 글들을 자주 볼 수가 있어요. 예. 근데 글을 클릭해 보면은 신혼집에 놓으려고 마련한 혼수인데 결혼이 깨지면서 사용하지도 못한 채 급하게 처분한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어요. 네. 그러면 사실 이런 글은 안타까운 사연처럼 보여가지고 맞아요. 설마 거짓말 하겠어? 맞아요.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상 정교하게 설계된 신종 사기 수법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사기꾼들은 네이버 쇼핑 같은 가격 비교 사이트에 저희가 낯설고 생소한 브랜드의 제품을 의도적으로 높은 가격, 뭐 예를 들면 100만 원에 이제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예. 나서 같은 제품을 중고거래 앱에는 20만 원에 판다고 올립니다. 그러면 이제 구매자 입장에서는 온라인 시세를 검색을 하면 100만 원이란 가격이 나오니까 그렇죠. 이거 20만 원에 사면 엄청 싼 거네 하고 이제 속아 넘어가죠. 근데 네. 문제는 사실 그 제품의 실제 원가는 20만 원도 100만 원도 아니고 10만 원도 안 되는 저가 제품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그래서 네. 구매자는 터무니없이 가짜 시세에 속아서 정가보다 비싸게 물건을 구입하게 됩니다. 이렇게 듣고 보니까 저도 이거 왠지 당한 적 있을 것 같은데. 네. 저희가 물건 구매할 때 낯선 이런 브랜드나 이름이면 이렇게 포털 사이트 같은 데서 시세 검색하고 비교해서 사잖아요. 근데 그 시세 자체를 그러니까 조작해 놨다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이제 많은 분들이 물건 구매하실 때 시세를 검색하는 습관이 있잖아요. 네, 근데 네. 그거를 이제 악용하는 거죠. 그런데 그분들이 등록한 이제 제품의 상세 페이지를 보게 되면 뭐 후기도 없고 평점도 없고 뭐 Q&A랑도 아무것도 이제 기재가 없는 그런 상품인 경우가 많고요. 네. 보통 이런 제품들은 판촉용이나 사은품 용도로 유통된 중국산 OEM 제품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뭐 제품의 품질은 물론이고 제조사나 AS 정보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박스 상태가 그대로 포장돼 있는 채로 오니까 네. 많은 분들이 이게 미사용 새 제품을 저렴하게 오. 구입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대로 박스채로 이렇게 잘 포장돼서 오면 이 피해 사실을 아는 것도 막 나중이 되겠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제품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피해를 인식하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예. 물건을 사용하다 보면 갑자기 문제가 발생을 하거나 또 문제가 발생했을 때 AS 받을 곳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피해 네.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예. 이제 중고 물품을 거래할 때는 해당 제품이 실제 브랜드의 공식 사이트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또 신뢰도가 높은 대형 쇼핑몰 플랫폼에 동일한 제품이 판매 중인지를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네. 또 판매자의 이력과 다른 등록 상품도 함께 확인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한 판매자가 뭐 TV, 청소기 등 고가 가전제품을 막 두세 대씩 판매를 한다. 그럼 네. 이건 이상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좀 의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참 좋은 머리들을 왜 이런 쪽으로 이렇게 쓰는지 이 중고거래 관련 사기가 종류도 참 많은데 또 다른 예가 뭐 있을까요? 또 얼마 전 뉴스에서는 작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구매자와 판매자를 모두 속여서 물품을 중간에서 가로채는 이른바 3자 사기 수법으로 65명으로부터 2,500만 원 상당을 가로챈 범죄자가 검거됐다는 소식이 보도가 됐는데요. 네. 이 사람은 이제 판매자한테는 본인이 구매자인 척하고 구매자에게는 본인이 판매자인 척하면서 중간에서 네, 대금을 직접 이제 보내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 놓고서 판매자한테는 이제 물건을 보낼 집 주소를 자기네 집 주소로 네, 하게 해가지고 중간에서 이제 물건을 그대로 네. 빼돌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많은 분들이 속으셨습니다. 정확하네요, 진짜. 네. 네. 이 생각지도 못한 이런 수법까지 있으니까 중고거래 할 때는 더더욱 꼭 만나서 직거래를 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사실 이게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은 직접 만나서 물건의 상태를 확인하고 또 대금도 직접 받는 것이 좋겠죠. 근데 예. 요즘은 또 문고리 거래라고 해서 물건을 판매자의 집 문고리에 걸어두고 사진을 맞아요. 보내주면 네. 구매자가 돈을 입금해주고 판매자의 집에 와서 물건을 찾아가는 거래 방식도 있거든요. 이게 네, 이제 네. 코로나 이후에는 이런 방식들을 많이 사용을 하세요. 맞아요. 그래서 20대 남성분도 당근마켓에서 최신형 핸드폰을 구매하기로 하고 이 문고리 거래를 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돈을 입금하면은 자신의 아파트 동이랑 호수를 알려줄 테니까 입금을 해라라고 해서 이제 165만 원을 입금을 하셨어요. 예. 사실 최신형 핸드폰이어서 굉장히 비싼 이제 금액이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이제 이분이 당근마켓에서 이걸 구매를 하셨는데 당근마켓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역 인증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뭐 그분이 말씀하신 지역이랑 이런 게 맞았고 또 이분이 다른 구매자들로부터 받은 매너 온도라는 후기가 있잖아요. 네네, 그게 그렇죠. 매너 온도도 굉장히 높고 또 재거래 희망률이 100%라는 평가가 있어가지고 별다른 이제 의심을 안 하신 거죠. 아니 사실 그 당근 할 때 그 매너 온도를 꼭 보고 이제 거래들 많이 하시는데. 네, 맞아요. 저희가 그 매너 온도를 올리는 게 쉽지가 않아가지고 네네. 일정 거래 내역과 또 좋은 평가가 쌓여야 그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이분 같은 경우에는 판매자가 신분증을 또 사진으로 보내줬는데 그 주소지가 또 일치한 사례이기도 했고요. 또 당근마켓에서 상대방 계정을 알고 있으니까 문제가 없겠지라고 생각을 하시고 문거리 거래를 하시기로 한 거예요. 근데 네. 이분이 165만 원을 딱 입금을 하고 나니까 그분이 이 계좌가 사업자 계좌여가지고 지금 이제 개인 거래 내역이 없어서 이게 지금 뭐 돈이 들어왔는지 확인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같은 금액을 또 다시 한번 송금해주면 내가 나중에 돌려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죠. 예. 그래서 그 말을 믿고 이제 돈을 송금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신분증도 위조된 거였고 아하. 집 주소도 가짜였고 그리고 당근마켓 계정도 빌린 계정이었던 거예요. 역시 그랬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부분들 손해를 보신 분들이 피해 보신 분만 64명, 피해금은 1,700만 원으로 집계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이제 시간 한 1분 적게 네. 남았는데 신종 중고거래 사기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사실 중고 거래를 하기 전에는 반드시 거래 상대방의 정보부터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한데요. 네. 경찰청 사이버캅이라는 앱에 들어가셔서 거래 상대방의 전화번호, 네. 이메일 또는 계좌번호를 조회하면 사이버 범죄 신고 시스템에 신고 접수가 되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은 사실 택배 거래보다는 당연히 직거래를 직거래. 하셔야겠죠. 그리고 뭐 이제 사실 조심해서 나쁠 건 없기 때문에 요즘처럼 중고 거래를 악용한 신종 사기가 많아지는 상황에서는 설마 내가 당하겠어라는 생각보다는 혹시 모르니까 한 번 더 확인하자라는 태도가 피해를 막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경찰청 사이버캅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슬기로운 법률 생활 천수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2부 하프타임 뉴스 똑똑 라디오 주치 또 김윤하의 오늘 이 곡 코너로 돌아오겠습니다. 2부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KBS 1텔레비전에서 방송되고 있는 우리말 겨루기에 나왔던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제시되는 뜻풀이에 해당하는 표현을 맞히는 문제입니다. 선악을 꿰뚫어 보는 사람의 안목과 식견을 이르는 말입니다. 이것을 뜻하는 이음절로 된 한자어 명사는 무엇일까요? 출연자의 답에 가만, 진경, 희안이 있었는데 이 중에 정답은 진경입니다. 진경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에 실제하는 경관의 사생에 주력하는 그림인 진경산수화를 떠올리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진경은 벼 이름 진자에 거울 경자를 쓰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국 진나라의 시황제가 사람의 선악과 사정, 즉 그릇됨과 올바름을 비추어 보았다는 거울에서 유래하는 것입니다. 진경이란 말에서 진은 진나라를 뜻하고 경은 거울을 뜻하는 것이지요. 참고로 출연자의 답에 나왔던 희야는 사물을 꿰뚫어 보는 안목과 식견을 뜻하는데 진경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가만은 여러 사정을 참고하여 생각함이라는 뜻으로 정답과는 거리가 먼 표현입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따뜻한 시선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 5분에 시작합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을 비롯해서 당분간 서쪽 지역과 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 35도 내외로 매우 무덥겠고 서쪽 지역과 제주는 열대야도 나타나겠습니다. 반면 동쪽은 기온이 낮아져 폭염특보가 조금 더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곳이 있을 텐데요. 그나마 밤새 서울은 열 하루째 쭉 이어져 오던 연속 열대야에서 벗어나긴 했습니다. 비록 열대야의 기준인 25도 밑으로 가까스로 떨어져 24.6도의 아침 최저 기온을 보였는데요. 밤새 26, 7도 이상을 기록했던 며칠간보다는 훨씬 나았습니다. 서울은 내일 아침 최저 기온도 24도 예상됩니다. 하지만 볕이 뜨겁게 내리쬐는 한낮 더위가 극심하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서울 36도, 광주 35, 대전 34, 세종 33도 등 서쪽이 훨씬 더 덥겠고 대구는 32도, 강릉 29도로 동쪽은 상대적으로 더위가 덜하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강원 영도, 경북 동해안, 제주는 흐린 가운데 제주의 곳에 따라 5에서 40mm의 비 예보가 있고요. 자외선 지수는 오늘 전국 모든 지역이 오후 3시까지 매우 높은 단계입니다. 햇볕에 직접 노출 시 수십 분 이내에 피부 화상을 입을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주 중반에는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 비 예보가 있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33.5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순직 해병 특검팀이 오늘 오전 수사 외압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서울 서초동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다음 주에 시작되는 국무위원 청문회를 앞두고 국민의힘은 보좌진 갑질 의혹이 제기된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청문회에서 해명을 들어보자며 발목 잡기를 중단하라고 맞받았습니다. 한미 3국의 합참의장이 우리 합동참모본부 청사에서 3국의 군사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한미일 합참의장이 직접 대면하는 회의가 서울에서 열린 건 처음입니다.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1,32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표결 대신 노사 합의로 최저임금을 결정한 건 2008년 이후 17년 만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 사고 소식들 한숨 돌리며 살펴보시죠. 하프타임 뉴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점심 혹시 드셨을까요? 아직 못 먹었습니다. 네. 뭐 드실지 좀 계획은 있으실까요? 지금 이제 와이프가 임신 중이거든요. 그렇죠. 이제 다음 주면은 이제 출산을 하는데 어머. 이제 몸보신을 하면 어떨까 싶어서 네. 집에서 닭 한 마리 해 먹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열치열 쪽이시군요. 네. 몸 건강히 잘 챙기시고. 아유, 감사합니다. 저희 둘 다 지금 요즘 새벽 출근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보니까 밤사이에 좀 더위가 주춤해서 새벽에 약간 시원해진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낮 되니까 또 덥네요. 예.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밤에 모처럼 열대야가 쉬어갔는데요. 아쉽게도 바로 다시 또 폭염이 찾아왔습니다. 네. 오늘 낮 동안에는 서울을 비롯한 서쪽 지방의 기온이 다시 35도 안팎까지 올라 찜통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네. 제주도에는 늦은 오후부터 모레까지 오락가락 비 소식도 들어와 있는데 그 밖에 내륙은 대체로 맑겠고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게 치솟는다고 하고요. 예. 이번 주말과 휴일에도 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특히 동해안 지역에서도 다시 폭염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네요. 특히 보면은 이 도심 이 빌딩으로 둘러싸인 곳이 더 덥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요즘 정말 한낮에는 걷다 보면 어지럽기까지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특히 건물들이 빽빽이 들어선 지역들은 열기가 빠져나가지 못해 체감 온도가 더 높게 느껴지는데 예. 지나다니는 차들과 에어컨 실외기가 내뿜는 뜨거운 열기가 콘크리트 건물에 갇히면서 도심 전체가 이른바 열섬이 돼버립니다. 네. 여기에 뜨겁게 달궈진 아스팔트도 한몫하는데 도로를 열화상 카메라로 들여다보면 표면 온도가 50도 안팎으로 온통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고요. 네. 아이스크림을 올려놓아 보면 20초도 안 돼 녹아 없어집니다. 아까워. 예. 네, 그리고 또 실제로 울산에서는 열기를 못 이긴 아스팔트 도로가 마치 녹아내린 것처럼 파손되기도 했는데 네. 땡볕더위의 온열 질환자 수도 작년에 2배를 넘기면서 역대 가장 빠르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 이렇게 날씨가 막 무덥다 보니까 특히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네, 지난 시간에도 한 외국인 근로자가 무더위에 야외 공사 현장에 나갔다가 현장에서 앉은 채로 의식을 잃고 숨진 채 발견됐다는 안타까운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네.
이런 폭염소 근로자에게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 휴식을 보장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재심사가 오늘 열렸습니다. 네. 당초 해당 조항은 지난달 1일 폭염과 한파 관련 내용이 들어간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었는데 규제개혁위원회가 지난 4월과 5월 심사에서 두 차례에 걸쳐 해당 조항이 획일적이고 중소 영세 사업장에 부담이 간다며 노동부에 재검토를 권고하면서 전체 규칙 개정안의 시행이 연기됐었습니다. 예. 이에 고용노동부는 재검토 권고를 제고해달라며 재심사를 요청했는데 규제개혁위원회가 같은 안건을 3번 심의한 사례가 없어 재심사 자체가 이례적이라고 하는데요. 네. 해외에서도 이와 같은 조치들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한낮의 온도가 42도까지 오르는 등 폭염이 지속되면서 예. 정오부터 오후 5시까지 야외 노동을 금지시키고 한낮 배달 서비스를 중단시키는 등 조치를 취했고요. 예. 대표적인 관광지 아크로폴리스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폐쇄하기도 했습니다. 이 더위에 이렇게 힘들어하는 건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 가축들 폐사하는 수도 크게 늘고 있죠. 네, 이 숫자부터 들여다보면 양계장 피해가 상당히 큰데요. 네. 지난 8일 기준 16만여 마리가 폐사했는데 이 중 가금류가 15만 8천여 마리로 어이구. 대부분을 차지했고요. 예. 올해 5월 20일부터로 보면 폐사된 총 가축 수는 38만 마리 육박해 1년 전보다 8배 가까이나 급증했습니다. 네. 이 때문에 초복을 앞두고 유통업계는 진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초 이 조류 인플루엔자 등으로 이미 계란 한 판 가격이 석 달째 7,000원 밑으로 떨어지질 않고 있는데 네. 여기에 폐사율까지 올라가게 되면 닭 가격은 물론이고 계란 가격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고요. 또 9일 기준 닭고기 킬로그램당 가격은 5,982원으로 평년 대비 3.8% 올랐습니다. 예. 아직까지는 수급에 큰 문제가 없다고는 하지만 닭은 자체 체온 조절 기능이 없어서 날이 더워지면 체온도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네. 폐사되는 개체 수가 한 번에 크게 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걱정입니다. 네. 실제로 일부 양계장에서는 폐사율이 20%까지 늘어난 상황이라고 하네요. 폭염에 휴가철 수요가 많아지는 이 돼지고기 공급에도 빨간불이 켜진 상황이고 네. 수박이나 오이 같은 제철 과채류 가격도 20% 넘게 가파르게 지속하고 있는데 이 물가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는 여름철 농축산물 수급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할인 지원에도 나서는 등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네. 이 폭염 때문에 이제 뭐 뜨거워지다 못해서 바닷물도 뜨거워져서 전에 볼 수 없던 일들이 동해안에서 벌어지고 있다고요. 네, 최근 폭염 때문에 수십억 원에 달하는 참다랑어가 무더기로 잡히고 있는데요. 예. 평소 같으면 대박 만선이겠지만 네네. 잡혀도 너무 많이 잡혀서 모두 비식용으로 결정됐다고 합니다. 어민들은 기름값이며 인건비 등을 고려하면 오히려 돈 주고 버려야 하는 꼴이다. 아이고. 여선당 많게는 수천만 원의 손실을 본다 분통을 터뜨립니다. 네. 참다랑어 같은 경우에는 어종 보호를 위해서 국가별로 쿼터가 정해져 있는데 네. 올해 영덕과 포항에 할당된 한도가 이미 꽉 찼기 때문에 잡혀도 팔지도 못하고 처분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하네요. 네. 얼마나 많이 잡히길래 하고 찾아보니까 5년 전 경북 지역 어획량이 5톤 정도였는데 네. 지난해 168톤으로 4년 만에 33배 넘게 늘었다고 합니다. 아이고. 네. 그러면 안 잡으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네네. 참다랑어가 정치망 그물에 잡히고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이 정치망은 국가가 허가한 일정 장소에 그물을 설치해 두고 오가는 물고기를 잡는 방식인데 네네. 어민들은 그물을 끌어올려야만 어획물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참다랑어만 빼고 다른 고기만 잡는다는 게 어려운 건데요. 그렇죠. 네, 어민들은 기후 변화로 어획량이 늘어나는 만큼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니냐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참 많이 잡혀도 문제라는 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네. 요즘 이제 날이 덥다 보니까 이렇게 물놀이 즐기는 분들이 많아졌는데 금산에서 익사 사고가 있었어요. 네, 지난 수요일 금산에서 20대 대학생 4명이 숨졌는데요. 네. 이들이 물놀이를 즐긴 이 기러기 공원 일대 금강 상류 지점은 매년 사고가 반복되는 위험 지역이라고 합니다. 예. 이번 사고로 숨진 4명의 대학생은 구명조끼도 없이 물놀이를 하다가 실종 신고 4시간 만에 모두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는데요. 네. 사고 당시에도 2명의 안전 요원이 있었고 입수 금지 구역에 들어가 수영을 하면 안 된다 경고하기까지 했다고 하는데 아하. 순찰을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일이 터졌다고 합니다. 예. 이렇게 강이나 계곡은 수심이 얕아 보이기 때문에 덜 위험하다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네. 하지만 실제로 물놀이 사고 사망자 대부분이 강과 계곡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5년간 물놀이 사고로 총 140명이 사망했는데 이 중 계곡이 45명으로 가장 많았고 예. 하천에서도 42명이 숨지면서 강과 계곡에서 숨진 사람이 10명 중 6명꼴로 절반을 넘겼습니다. 네. 전문가들도 강과 계곡이 바다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 말하고 있는데요. 얕아 보여도 바닥이 불규칙하기 때문에 갑자기 깊어지거나 유속이 빠른 구간이 많은 데다 네. 이 바다보다 수온도 크게는 10도 이상 낮아 여름철에도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이 저체온증이 올 수 있다 지적합니다. 이 한강공원 수영장에서도 어린아이가 물에 빠져서 사망하는 일이 있었죠. 네, 뒤늦게 20개월 된 유아가 물에 빠져 사망한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네. 지난달 27일 늦은 오후였습니다. 이 뚝섬 한강공원 야외 수영장에서 2살 배기 외국인 남자아이가 1m 깊이의 풀에서 빠져 숨졌는데 네. 사고 당시 인근 텐트에 있던 부모는 공놀이를 하던 아이가 사라진 걸 깨닫고 아이를 찾아 나섰지만 물속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이 됐습니다. 아이고. 수영장 소속 간호사의 신고로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고요. 사고가 난 수영장은 성인용으로 어린이는 보호자 없이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다고 하네요. 당시 야간 운영을 앞두고 물을 교체하기 위해 출입이 통제되고 있었는데 현장 근처에는 안전요원이 배치되지 않았고 수영장을 짓는 CCTV도 없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안전관리가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네. 이에 서울광진경찰서는 서울시와 수영장 운영업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과실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네. 물놀이 할 때는 안전이 최우선인 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장 소식도 짚어볼게요. 지금 미국 증시나 비트코인 모두 사상 최고치 경신 행진을 벌이고 있는데 우리 증시도 강세네요. 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관세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네. 시장은 트럼프의 관세 위협은 허세에 불과할 뿐이다. 크게 어머. 아랑곳하지 않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크게 오르면서 S&P 500과 나스닥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는데 예. 투심을 끌어올린 몇 가지 요인들을 살펴보면 우선 감세 법안 같은 불확실성 요인들이 하나씩 해결돼 가고 있고 네. 관세도 아직 끝나진 않았지만 조금 더 명확해지기 시작하면서 시장이 랠리를 이어가는 모습이고요. 예. 경제 지표가 안정적으로 나온 점도 상승세를 키웠습니다. 또 개별 종목 이슈 짚어보면 AI 대장주죠. 엔비디아 빼놓을 수 야, 없겠습니다. 네. 전 세계 최초로 시총 4조 달러라는 이정표를 찍으면서 승승장구하고 있는데요. 네. 월가에서도 엔비디아 주가가 더 오를 수 있다 보는 전망이 우세하고요. 네. 또 훈풍은 국내 증시까지 넘어오면서 코스피도 어제 처음으로 시총 3,000조 원을 돌파했고요. 오늘도 장중 3,200선을 돌파하며 연거푸 연고점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 비트코인도 신기록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1만 6천 달러까지 고점을 높였는데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채택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고 규제 환경도 점점 우호적으로 바뀌면서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뉴스로는 요즘 공군의 인기가 높다고 하는데 이 공군 입대를 위해서 컨설팅 학원까지 등장을 했다고요? 네, 요즘 공군의 인기가 치솟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병무청에 따르면 입대 경쟁률은 2년 전 2.9대 1에서 올해 10월 입대는 5.6대 1까지 와. 높아졌다고 하는데요. 네. 오죽하면 대치동을 중심으로 월 150만 원 정도의 컨설팅 학원까지 등장할 정도입니다. 네. 놀라운 일이죠. 예. 네, 입대 희망자들은 자격 면허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기 위해서 지게차 운전기능사 자격증 학원과 토익 학원 등을 다니는가 하면 한 어학원은 영어, 군사 용어를 알려주는 모의고사를 치르는데 40만 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와, 네. 네, 이 병무 여건이 상대적으로 좋아서 1차 서류 전형 합격선은 해마다 늘고 있다고 하는데 네. 3년 전만 해도 76점이었던 1차 선발 합격선은 네. 지난해에는 95점, 올해는 만점에 가까운 99점을 받아야 합격이 가능했다고 하고요. 이 정도라고요? 네, 이를 본 전문가들은 4세 고시다 7세 고시에 이어서 이제는 입대까지도 사교육에 의존하고 있다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야, 놀라운 소식이네요, 진짜. 네. 다음 뉴스는 최근에 한 창업 박람회에서 노 시니어 규정을 내걸어서 논란이네요. 네, 최근 연간 수만 명이 찾는 전국 단위 창업 박람회에서
노인층의 나홀로 입장을 제한하는 규정을 내걸어 논란입니다. 창업박람회 홈페이지를 보면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5세 이상 노인의 관람을 제한한다는 규정이 적혀 있었는데요. 보호자와 함께 와야지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가뜩이나 최근 헬스장부터 카페까지 노시니어 존 도입이 늘어나면서 합리적인 근거 없이 노인층 출입을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건 부당한 차별이란 지적이 나오는데요. 논란이 커지자 주관사 측은 이번 행사는 기업 간 거래 박람회란 점에서 목적과 부합되지 않고 오직 시식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일부 개인 혹은 단체 참관을 제한하는 것이다 해명했지만 퇴직금으로 창업하려는 사람들까지 원천 차단하는 식의 안내는 이해할 수 없다. 부당한 차별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마지막 뉴스로 최근 서울시가 내놓은 외로움 극복 프로그램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는데 이 프로그램 내용이 꽤 흥미롭네요. 네, 이달 1일부터 참여자 모집을 시작한 외로움 극복 프로그램 365 서울 챌린지에 총 17,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가입했는데요. 당초 5,000명을 모집하려고 했는데 3배를 훌쩍 넘긴 인원이 모인 겁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민들이 잠깐이라도 집을 벗어나 바깥 활동을 하고 이를 통해 고립감이나 우울감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는데 동네를 걷거나 분리수거를 하는 등 여러 과제를 달성하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까지 주면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아서 작은 이벤트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오늘 점심 메뉴 무엇이었는지 혹은 추천하고 싶은 음식 뭔지 자랑해달라고 여쭤봤는데 0686님 점심 김밥 한 줄로 때우고 땀 범벅된 채 택배 배달하고 있어요. 저녁엔 일 끝내고 시원하게 치맥하고 싶네요 하셨습니다. 아이고 야외에서 이렇게 고된 일 하시는데 김밥 한 줄로 이게 될까요? 그리고 요즘 날이 더워서 김밥이 금방 상하거든요. 조심해서 꼭 드시기 바랍니다. 저도 어제 아침에 샀던 김밥 점심 지나서 이렇게 먹으려고 하니까 냄새 나더라고요. 7152님 부모님이 애청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에 처음으로 문자 보내봅니다. 저희 부모님이 횟집을 운영하고 계셔서 점심으로 물회 얻어먹기로 했어요. 빨간 살얼음 육수에 통깨 솔솔 뿌려 먹으면 진짜 시원하고 새콤달콤해요. 더위가 싹 가시는 느낌. 개인적으로도 지금 물회가 1등으로 치고 올라왔습니다. 여름에는 단연코 물회입니다. 최고 해주셨고요. 7540님 차가운 콩물에 메밀면 삶고 오이 송송 채 썰어 넣어서 점심 먹는 중입니다. 시원하고 담백하게 더위 식히면서 아이 유치원 하원 전에 힐링해요 라고 해주셨어요. 또 이제 하원하고 나면 이제 전투 시작이니까 잘 미리 에너지 충전을 해 두셔야겠죠. 시원한 콩물 콩국수 너무 좋고요. 3744님 저는 탱크로리 운전기사인데 점심은 사랑의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반찬은 호박볶음에 콩나물 무침에 마늘쫑볶음이었어요. 아주 맛있었습니다. 부럽습니다. 2628님 메뉴 고르기 힘들어서 한식 뷔페 가서 점심 먹었습니다. 회사원들의 성지죠. 메뉴 고민될 때 고민하지 말고 한식 뷔페 추천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문자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총 10분께 모바일 치킨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혹시 청취율 조사 전화 오면 꼭 받아주시고 세상의 모든 정보 잘 듣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코너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점심 메뉴 추천. 귀로 듣는 푸짐한 지식 한 상 어떠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임지용입니다. 건강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똑똑 라디오 주치 오한진 가정의학과 전문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요즘 진짜 날이 찜통 더위, 가마솥 더위라고 하는데 주변을 보니까 이렇게 날이 더운데 감기 환자가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의외로. 네, 생각보다 많습니다. 감기는 환절기나 겨울철에 주로 걸린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더운 여름에도 여름 감기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꽤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요즘에는 이제 이 의학 상식이 많이 좋아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진단을 아예 내려서 오세요. 감기 걸렸는데요. 이러고 들어오시거든요. 맞아요. 근데 감기랑 비슷한 병하고 혼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냉방병이라고 하는 거죠. 네, 네. 요즘에 이 폭염 때문에 냉방병 환자가 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증상만 봤을 때는 감기 같은데 감기가 아니라 이게 냉방병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감기랑 좀 다를 수 있는 거거든요. 아하, 네. 너무 더우니까 요즘 에어컨 없이는 못 살잖아요. 맞습니다. 뭐 환경이 해결이 안 되죠. 예. 거기다가 낮 시간에 너무 냉방을 세게 하다 보니까 네. 이 밖의 온도와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네, 네. 안에만 계시는 분들은 막 우리 몸이 적응을 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아하, 네. 그래서 냉방병은 외부 온도와 이 실내 온도가 5도 이상 큰 차이가 날 때 이제 발생할 수 있는 병이라고 보거든요. 네. 이 감기랑은 조금 다르죠. 감기랑은 감기는 이제 바이러스에 의해서 생기잖아요. 아, 그렇죠. 네. 감기 바이러스 종류가 200여 가지가 넘거든요. 오. 근데 냉방병은 감기 바이러스 때문이 아니라 이제 온도 차이와 네. 거기에 적응을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생긴 거니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네. 오늘 똑똑 라디오 주치 코너에서 비슷하지만 다른 감기와 냉방병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예정입니다. 이 냉방병이나 감기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지금부터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진 전문의가 상담해 드리고요. 추첨을 통해서 커피와 케이크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고요. 콩 게시판 또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감기와 냉방병 이렇게 혼동을 하시는 이유가 아무래도 뭐 증상이 비슷해서잖아요. 어떤 그렇죠. 증상이 있을까요? 그렇죠. 이 사실 냉방을 하면서 감기도 걸리게 되고 네. 그 온도 차이 때문에 냉방병이라고 불리는 것도 생기고 네. 또 뭐 그거랑 비슷하게 레지오넬라 균이 또 그 원인이 돼서 감염이 되는 경우도 이렇게 이제 크게 세 가지를 다 한여름에 유행하는 비슷한 병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네. 우리가 이걸 다 합쳐서도 또 냉방병이라고 부를 수도 있거든요. 아, 네. 근데 이제 감기랑 냉방병을 구분해야 되는 이유는 네. 감기는 바이러스에 의해서 완전히 이제 발생하는 거니까 이제 구분을 해야 되죠. 근데 네, 네. 증상은 되게 비슷합니다. 감기는 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열이 나고 네, 그죠? 네, 네. 열이 나고 머리가 아프거나 전신이 아프거나 뭐 콧물, 재채기, 코막힘 이런 게 이제 동반이 되는데 네. 냉방병은 그냥 뭐 열은 그렇게 크게 나지는 않아요. 아. 그러면서 몸이 조금 아픈 느낌, 춥다 이런 느낌 이런 거를 이제 느끼게 되는데 요거는 이제 실내 온도 차가 크게 나다 보면 우리 몸에서는 온도를 맞추는 중요한 신경이 있는데 이게 자율신경이거든요. 네, 네. 내 몸의 온도를 항상 36.5도로 맞춰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게 너무 춥다 보니까 네. 약간 혼동을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온도를 못 맞추니까 몸이 이제 부정해가지고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감기랑은 다르니까 계속 오라라 내가 실내로 들어가면 증상이 나타나고 나오면 좀 편해지고 이런 상황이면 이건 냉방하고 연관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요즘같이 이렇게 더울 때 에어컨 같은 냉방기기를 이렇게 장시간 사용했을 때 냉방병에 걸리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이 일종의 이제 냉방을 할 때는 되게 환기를 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이 시원한 공기가 조금이라도 빠져나갈까봐 아까워서. 거기다가 막 그 전기세가 막 누진세로 많이 올라갈 것 같으니까 네, 환기를 네. 하면 또 다시 이걸 냉방을 하려니까 그렇죠. 돈이 많이 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셔서 네. 냉방기를 그냥 밀폐돼서 쓰다 보니까 더 많이 생깁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우리 몸에서 자율신경에 문제가 생긴다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이렇게 냉방이 심하게 돼 있는 공간에 오래 있다 보면 이 냉방은 되게 습도를 제거하잖아요. 네, 네. 습도가 다 없어지다 보니까 네. 호흡기, 기도, 기관지 이쪽에 이 습도가 사라지면서 바이러스나 박테리아가 살기가 아주 좋은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네. 그래서 에어컨 바람을 직접 쏘이면서 그 밑에서 주무시면 감기를 바로 걸리게 되는 이유가 네. 내 호흡기가 너무 건조해지면서 바이러스가 거기 바로 들어와서 살게 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서 이제 맨 처음에는 냉방병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는 감기까지 겹쳐서 고생하시는 이런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항상
좀 주의를 하시면 좋겠네요. 이 감기나 냉방병 둘 다 두통이 있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냉방병은 발열은 없다고요? 그렇죠. 네. 냉방병은 사실 우리 몸에서 이제 온도 조절 장치가 살짝 고장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니까 열이 금방 심하게 나지는 않거든요. 네. 근데 감기는 이제 특징적인 게 열이 나는 거예요. 우리 네. 온몸에서 열이 나니까 바깥 공기와 내 몸 온도 차이가 커지면서 점점 추워지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춥다고 감기 걸린 분들 막 이불 속으로 자꾸 파고 들고 겨울에는 그렇게 하잖아요. 예. 그러면 내 몸 온도가 더 뜨거워져서 바깥 공기랑 차이가 더 많이 나면서 더 춥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고 내 몸에 열이 날 때는 시원한 곳에 가서 내 몸을 빨리 식혀야 바깥 공기와 내 몸의 온도 차이가 별로 나지 않으면서 덜 추워지는 거거든요. 예. 이런 부분을 좀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혹시 냉방병에 특히 이런 분이 더 잘 걸린다 하는 뭐 유형이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면역력이 떨어지신 분들은 더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그러겠죠. 이 네. 면역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뭐 연세가 드신 분 또는 유소화 거기다가 뭐 암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이라거나 예. 만성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더 주의가 필요하고요. 네. 또 천식이나 알레르기 같은 이런 호흡기에 관계된 이제 질병이 있으신 분들은 추워지면 조금 더 심해질 수 있어 증상들이. 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더 주의가 필요하고 예. 뭐 과로를 한다든지 아까도 뭐 문자가 오셨던데 네. 뭐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네네. 굉장히 좋기는 한데 이게 너무 무리가 되면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영양 불균형이나 수면 부족 이런 사람들도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병원에 와서 저 감기예요. 뭐 저 냉방병이에요. 이렇게 하는데 네. 실제 병원에서는 어떻게 이걸 구분하거나 진단할까요? 뭐 검사를 해서 확인하는 경우는 별로 없고 네. 일단 이 문진이라고 해서 물어보는 거. 네네네. 그다음에 임상 증상을 가지고 이제 구별을 하는 거예요. 네. 열이 많이 나느냐가 굉장히 큰 그 감별점이 되는 거고 예. 냉방병 역시 냉방에 많이 노출이 되고 있느냐 이런 걸 이제 물어보는 방법밖에는 별로 없죠. 네. 거기다가 이제 또 한 가지 냉방병과 혼돈되는 병이 하나 있는데 그게 레지오넬라 병이라는 거예요. 예. 이 레지오넬라 병은 원래 이렇게 굉장히 대형 건물들 예를 들면 뭐 호텔이나 이런 곳에 네. 냉방 장치가 지금의 개별 그 에어컨이 아닌 한꺼번에 하는 중앙. 그런 큰 에어컨들이 있잖아요. 네, 그거는 네. 그 옥상에 올라가면 큰 물통을 놓고 그 물을 순환시켜가면서 네, 이제 이 냉방을 하게 되는데 네. 그 물에 레지오넬라 균이 감염이 되면 예. 그 레지오넬라 균이 그 물에 살면서 네. 송풍 장치를 통해서 각 방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아이고. 네. 그러니까 각 방에 있으신 분들이 시원해진 건 좋은데 레지오넬라 균이 몸으로 들어오니까 호흡기로 들어와서 레지오넬라 균에 의한 감염이 되면서 생길 수가 있거든요. 네. 이것도 냉방병 뭐 감기와 증상이 비슷하기 때문에 네. 여름철에 주의가 필요한 병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냉방병에 걸렸을 경우에는 치료 방법 어떤 걸 써야 될까요? 뭐 대증요법이죠. 우리가 이제 대중요법이라고 자꾸 이제 잘못하시는데 네. 증상에 대한 치료를 한다 그래서 대증요법이거든요. 예. 그래서 열이 많이 나는 경우는 이제 해열 진통제 이런 걸 쓰게 되는 거고 네. 뭐 두통이 있다거나 이럴 때는 또 통증을 줄여주는 약제 뭐 콧물이 있다거나 그러면 콧물 약제 이런 걸 쓰는데 네. 냉방병은 사실 그런 증상들보다는 뭘까 이렇게 추위를 느끼고 온몸이 쑤시고 근육통 이런 것들이 좀 더 있을 수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럴 때는 일단 에어컨을 좀 온도를 좀 높여서 네. 뭐 22도 이렇게 맞춰져 있으면 네. 27, 8도 이렇게 좀 올리셔서 예. 바깥 공기와 차이를 좀 덜 줄이고. 만드시는 게 좋겠고 네. 그다음에 충분한 휴식 또 수분 섭취 이런 걸 통해서 몸의 면역성을 높이는 게 이제 가장 좋습니다. 네. 그리고 시간마다 밖에 나와서 좀 따뜻한 데 나와 있어서 내 몸의 자율신경이 온도가 이렇게 변하고 있구나를 직접 알아채고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되죠. 네. 냉방 환경을 조금 너무 세지 않도록 하는 게 큰 도움이 됩니다. 뭐 냉방병 치료가 뭐 그렇게 까다로울 건 없는 것 같은데 사실
감기도 그렇잖아요. 특별한 그렇죠. 뭐 치료법이 없다고 하는데. 당연하죠. 네. 감기도 뭐 똑같습니다. 네. 우리가 감기를 병원에 가면 14일 걸리고 집에서 치료하면 보름 걸리는 병이라고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잖아요. 맞아요. 네. 왜냐하면 내가 그 감기를 유발한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면 그 바이러스가 이제 내 몸에서 못 견디고 나가면서 증상들이 다 해결되는 거거든요. 네. 그 동안에 이제 내 면역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찾는 게 좋은데 만약에 열이 심하게 나면 그걸 내가 스스로 이겨내기가 너무 힘드니까 네, 네. 해열 진통제 이런 걸 쓰게 되는 거고 또 거기에 맞춰서 내 몸의 증상에 맞춰서 조금씩 도움 줄 수 있는 약물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네. 근데 뭐 증상이 심하지 않다 이럴 때는 약물 치료를 전혀 하지 않아도 사실은 우리 몸이 회복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규칙적인 생활 또 아주 잘 이 혼합된 또 균형 잡힌 식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면역을 높이는 것이 더 좋습니다. 네. 뭐 감기나 냉방병 모두 뭐 치료하는 게 어렵진 않다고 하지만 무엇보다 걸리지 않는 게 중요하죠. 당연한 네. 말씀이죠. 어떻게 예방할까요? 예, 치료보다는 예방이 훨씬 더 앞서 있는 거죠. 네. 예방을 하기 위한 방법은 우선 에어컨을 켜더라도 실외와 실내 온도 차이가 크게 나지 않도록 네. 좀 주의를 하시는 게 좋겠고 네. 그렇다고 에어컨 켜놓고 30도로 맞추기는 좀 조금 그렇잖아요. 5도 이하로 유지하라고 했어. 30도. 이거는 좀 그렇고. 네, 그건 좀 그러니까 한 28도 정도, 네, 뭐 네. 7, 8도 이런 정도로 하고 에어컨을 트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또 이 에어컨의 찬바람이 직접 그 사람의 몸에 닿으면 피부도 문제가 생기고 네. 호흡기에도 호흡기. 문제가 생기거든요. 예. 금방 건조해져서 바이러스가 살기 쉽게 되니까 이런 거는 좀 피하시는 게 좋겠고 네. 중간중간 환기를 시키면서 온도를 조금 조절하는 게 좋습니다. 또 예. 에어컨은 또 필터가 있잖아요. 네. 이 필터가 이 잘 말라 있거나 깨끗이 청소된 상태에서 에어컨이 돼야 되는데 아하. 이 필터가 더러우면 거기에 네. 또 세균이 살 수도 있고 바이러스도 살 수 있고 그러니까 청소를 좀 깨끗이 하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 중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 감기는 전염이 되잖아요. 네, 네. 냉방병도 혹시 전염이 될까요? 냉방병은 전염되진 않죠. 내 되겠죠? 몸의 자율신경에 약간의 이제 오류가 일어난 거기 때문에 전염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네. 예전에 많이 생겼던 레지오넬라균에 의한 냉방병 이거는 이제 레지오넬라균이 감염된 거거든요. 예. 이런 것들은 사실 큰 탱크 저 물탱크에 오염된 그 레지오넬라균이 날라오는 거기 때문에 네. 이거는 전염이 되죠. 그래서 호텔 같은 곳에 그 냉각수가 만약에 오염이 되면 전 객실로 이 레지오넬라균이 날아가고 그래서 예전에 이제 미국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네. 그걸 이제 고쳐놨죠. 그래서 네. 이런 레지오넬라균은 전염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감기가 때로는 조금 심해져서 합병증까지 이어질 수도 있는데 냉방병도 합병증이 생길 수 있을까요? 냉방병으로 합병증이 생기기는 사실은 그렇게 뭐 많은 일은 아닌데 네. 냉방병 자체가 이 면역력이 떨어지신 분들이 많이 올 수 있잖아요. 네, 또 네. 냉방병은 온도에 못 견디는 이런 병이다 보니까 내 스스로의 면역력을 떨어뜨립니다. 네. 그래서 면역력 감소로 인한 합병증이나 병발증이 생길 수 있고 그게 폐렴이나 뭐 만성적 피로 이런 것들이 이제 합병증이라고 보려면 또 볼 수가 있겠죠. 예. 똑똑 라디오 주치 오늘은 비슷하지만 다른 감기와 냉방병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 고민 있으신 분들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자, 러블리즈의 아츄 듣고 오겠습니다. 러블리즈의 아츄 함께 들어봤습니다. 콩으로 오혜민님, 냉방병과 감기 비슷하다고 하셨는데 비염하고는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네. 아이가 콧물이 떨어지질 않습니다. 네, 비염도 괴롭죠. 네. 특히 이렇게 온도 차가 많이 날 때 생기는 비염이 있어요. 온도에 의한. 네.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아이가 차가운 데 있다가 나오면 막 콧물이 나거나 또는 따뜻한 데 있다가 차가운 데로 들어가면 콧물이 나거나 괴로울 수 있거든요. 네. 이건 알레르기성 비염이기 때문에 뭐 완전히 구별이 되는 거고 이건 이제 알레르기 약제를 이제 선생님들하고 상의해서 좀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3941님, 중장비 기사인데 하루 종일 에어컨을 틀어놓거든요. 그런데 밤에 잘 때면 온몸에 땀이 너무 많이 납니다. 이거 혹시 냉방병하고 관련이 있을까요? 냉방병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사실 우리는 이제 본인이 알든 모르든
몸에서 땀은 엄청 많이 납니다. 잘 때도 엄청 많이 흘린다면서요? 많이 나죠. 네. 예. 근데 잘 모르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느껴질 정도면 이 잘 때 온도가 너무 이렇게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에어컨을 조금 그 한 28도 9도 정도로 이렇게 해놓고 예. 좀 그렇게 주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콩으로 김태경님, 친구는 냉방병으로 힘들 때 사우나로 몸에 열을 올려서 땀을 빼면 개운해진다고 하던데 이 냉방병 증상 있을 때 사우나가 도움이 될까요? 도움이 될 수 있죠. 예, 너무 추운 곳에 있어서 우리 자율신경에 문제가 생긴 거니까 네. 이렇게 따뜻한 곳에 가서 잠깐 동안이라도 내 몸을 좀 데피고 네네. 좀 이렇게 땀을 내고 열을 내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우나 도움됩니다. 그렇군요. 온도 조절 기능이 고장난 병이라고 했으니까요. 네네. 콩으로 비온님, 작년 여름에 동료가 냉방병 걸린 줄 알았는데 결국 코로나였거든요. 아하. 코로나랑도 비슷한가요? 그럼요. 코로나 그 바이러스가 호흡기에 붙어서 우리 증상을 유발하기 때문에 네. 코로나 바이러스도 지금은 이제 감기 바이러스랑 비슷하게 취급이 되는 거거든요. 네네.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호흡기에 이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코로나랑도 아주 비슷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문자 상담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는 그냥 놔두면 진짜 병이 되는 만성 피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예정입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미리 문자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 프로그램 끝나는 시간까지 문자 주시거나 아니면 세상의 모든 정보 홈페이지에 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미리 참여하시면 방송 소개도 될 확률 높아지고 또 깊이 있는 상담도 가능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샵 973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 이용료 부과되고요. 홈페이지 시청자 참여 게시판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똑똑 라디오 주치 오한진 가정의학과 전문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난히 시간이 더디게 흘러가는 금요일 오후, 지루함을 설렘으로 바꿔줄 노래만 담아왔습니다. 김윤하의 오늘 이고, 김윤하 음악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노래를 함께 들어볼까요? 네. 최근에 아마 문학에 관련 뉴스 보시면서 가장 반가워하실 네. 이야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한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를 들썩이게 하고 있는 애니메이션 K-팝 데몬 헌터스. K-팝 데몬 헌터스. OTT 코너에서도 한번 이야기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네. 지금 너무 뜨거운 인기를 얻고 있는. 예. 오늘 좋으신데요. 네. 네, 그런 작품이고. 그렇죠. 사실 첫 공개 예정 때만 해도 기대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네. 우선 특히 저처럼 뭐 K-팝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더더군다나 그랬는데 네. 또 이거 K-팝 인기 대충 어떻게 해서 만들려는 작품 아닌가 네, 의심하는 눈초리도 분명 많았거든요. 네. 그런데 공개된 이후에 뭐 너무 호평을 받고 있고 특히나 저 같은 경우에는 영화가 흥행이 되면서 빌보드까지 이어지고 있는 OST 흥행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앨범 차트에서도 좋은 성적 거두고 있고요. 현재 앨범 가운데 무려 7곡이 빌보드 싱글 차트 100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어요. 대단해요. 빌보드 줄 세우기거든요. 네. 이건 네.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그렇죠. 뭐 네. 최근 들어서 우리 가요 뭐 걸그룹, 보이그룹 팀들이 뭐 이렇게 100위 안에 많이 들어가긴 드긴 하죠. 했지만 네. 이렇게까지 좋은 맞아요. 성적을 얻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못했는데 맞습니다. 그만큼 애니메이션이 정말 대단한 인기를 얻고 있다는 거죠. 맞아요. 네. 그리고 특히나 이제 그 영화와 음악 자체가 때려야 뗄 수 없는 사이다 보니까 네. 자연스럽게 영화가 인기를 얻으면서 잘 만든 영화에 잘 만든 음악이 좋은 성적을 거두는 건 또 자연스러운 흐름인 것 같기도 합니다. 네. 많이들 아시겠지만 정말 그 영화 음악 안에서도 장르에 따라서 음악 스타일이 다 다르고 아마 여러분 머릿속에서 연상되는 것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네. 예를 들면 멜로 영화 음악. 그죠? 이 K-팝 데몬 헌터스 안에서도 그 멜로망스 노래가 그렇게 쓰이잖아요. 네, 그 네, 남녀 맞아요. 주인공이 스쳐 지나갈 때. 그렇죠. 깜짝 놀랐어요. 맞아요. 좀 재미있는 삽입곡이었는데 이외에도 뭐 액션 영화 음악, 뭐 아니면 그 클래식
영화 음악 뭐 네. 정말 딱 머릿속에 떠오르시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예. 애니메이션 음악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보통은 이제 애니송이라고 요즘엔 줄여서도 많이들 이야기하고 네. 실제로 K-팝이나 대중음악 안에서도 좀 애니송 같은 스타일의 음악이라고 하면 전형적으로 떠오르는 뭐 작년 히트 그룹들 생각해 보면 뭐 QWER 같은 팀 그렇죠. 음악이랄지 대표적인 네. 애니송. 그리고 아이즈원 출신 예나 씨 같은 경우에도 맞아요, 활동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요. 네. 그렇게 애니메이션 음악 안에서도 계보가 있고 이미지를 만들어 온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네. 이 여러분들 많이들 좋아하시는 저도 좋아하는데 캐데헌 이 K-팝 데몬헌터스 이야기와 함께 네. 다양한 애니메이션 음악들 오늘 만나보도록 아. 하겠습니다. 애니메이션 음악. 네. 어린 시절에 옛날에 네. 아주 옛날에 봤던 어디까지 가시는 거예요? 뭐 주제곡들이 여러 뭐 떠오르긴 하는데 네. 생각보다 많이 기억이 안 나는데 말씀 네. 들으면 좀 기억날 것 같거든요. 뭐 연령대에 따라서 정말 좀 다르지 않을까 싶고 네. 뭐 아기 공룡 둘리 이런 거 떠올리시는 분도 계실 것 멜로디가 같고 바로 머리를 스쳐갑니다. 그죠? 네. 뭐 90년대에는 영심이 주제곡도 인기가 많았던 기억이 나고 네. 그 이후에는 또 이제 일본 애니메이션과 관련된 주제곡들도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요. 네. 오늘의 첫 곡은 그 가운데 한국 애니메이션의 자존심을 지킨 작품. 오. 이것도 기억하는 분들 많으시지 않을까 싶은데 네. 나라라 슈퍼보드. 이건 당연히 다 아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알죠. 네. 그래서 사실 작품도 작품인데 네. 주제곡이 너무 인기가 맞아. 많아서 네. 기억들 하실 거예요. 그 치키치키 차카차카 초코초코 치키치키 차카차카 초코초코 나쁜 일을 하면은 맞아요. 네. 오늘도 마침 이 의상도 캐릭터에 제가 맞춰서 입고 비슷하게 오셨는데 입었습니다. 네. 그 치키치키 차카차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그게 제목이에요? 맞아요. 네네. 그리고 무려 김수철 씨가 맞아. 주제곡을 불렀었어요. 네. 그래서 여러모로 좀 호화롭게 만들어진 주제곡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네. 이 작품은 다들 알고 계시죠? 뭐죠? 허영만 씨가 원작을 담당했었던 네. 그 중국 고전 소설 서유기를 모티브로 하고 있는 작품인데 네. 사실 지금 중년층 장년층에게는 그냥 나라라 슈퍼보드로 너무 인기가 많았던 네. 작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기의 한가운데 이 김수철 씨의 주제가가 있었고요. 예. 저는 재미있었던 게 김수철 씨가 최근에도 활발히 활동을 하는 편이에요. 네, 네. 페스티벌 무대에도 서고 네. 뭐 이제 계속 이 기념 앨범 같은 것도 내고 신곡도 발표하고 있는데 네. 공연하면 이 치키치키 차카차카를 꼭 레퍼토리에 넣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가장 하이라이트에 넣어서 그래요? 네, 진짜 어마어마한 떼창을 만들어요. 그래서 저도 페스티벌에서 최근 정말 뭐 10대에서 한 5, 60대까지 이 곡에 맞춰서 덩실덩실 춤을 추고 떼창하는 모습을 봤는데요. 네. 애니메이션 주제곡의 힘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네. 또 김수철이라고 하는 아이콘의 힘인 것도 같아서 오늘 특별히 한번 준비해 왔습니다. 좋습니다. 애니메이션 나라라 슈퍼보드의 주제곡 김수철의 치키치키 차카차카 함께 듣고 오시죠. 네, 김수철의 치키치키 차카차카 듣고 왔습니다. 네. 노래 들으면서 진짜 추억으로 빠져드는 기분이었습니다. 완전 네. 새록새록이죠. 네. 그리고 김수철 씨는 실제로 이 곡에 애정이 굉장히 많아서 공연에서도 부른다고 말씀드렸지만 네. 앨범에도 따로 수록을 한 적도 있어요. 예. 네, 뭐 이제는 대표곡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8, 90년대생이라면 아주 익숙한 멜로디가 아니었을까 싶고요. 맞아요. 다음은 어떤 애니메이션 주제곡 들어볼까요? 네, 이번에는 국산 애니메이션은 아닙니다만 네. 일본 애니메이션의 원작으로 오리지널 주제가를 만들어서 어마어마한 인기를 얻었던 곡이 하나 있어요. 예. 심지어 시대에 박제된 것도 아니고 2년 전 이 영화가 네. 2년 전도 아니고 벌써 3년 전이네요. 3년 전에 이 영화가 개봉되었을 때 다시 한번 끌어올려져서 또 큰 화제가 되었던 곡인데요. 네. 바로 박상민의 너에게로 가는 길입니다. 이것도 그 시작할 때 뜨거운 코트를 가르며 너에게 가고 있어. 이거 모든 분들이 다들 아시잖아요. 지금 저희 네. 모창할 뻔했는데 너무 신나버렸네요. 그 약간 네. 긁는 목소리, 그렇죠. 박상민 씨 특유의 허스키한 네. 목소리와 함께 정말 인상적인 노래로 남았던 곡이었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좀 흥미로운 게 보통 이제 해외 애니메이션이 들어올 때는 주제곡을 그대로 부르거나 번안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예. 근데 이
곡은 오리지널로 만들어져서 TV판에 주제곡으로 삽입이 되었고 TV로 공개가 되다 보니까 그 시절 어린이들에게 10대들에게 너무 큰 영향을 끼쳤더라고요. 예. 여전히 사랑하는 분들이 참 많은 곡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 노래도 바로 들어볼까요? 아, 너무 좋습니다. 네. 박상민 씨의 레퍼토리 안에서도 이 곡이 가장 인기가 많대요. 네. 뭐 어떤 노래 불러드릴까요 하면 이 곡 추천이 너무너무 많이 들어오는 네. 곡이라고 합니다. 박상민의 너에게로 가는 길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아,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습니다. 예. 저희 여기 약간 작은 노래방 됐던 거 아세요, 콘서트. 여러분? 예. 슬램덩크의 OST였던 박상민의 너에게로 가는 길을 들어봤습니다. 네. 아, 이 곡 같은 경우에 제가 그 2020년대 그 2022년 영화 재개봉되면서 네. 한 번 더 히트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때가 정말 장난이 아니었어요. 아, 진짜. 이 그 퍼스트 슬램덩크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이 그냥 인기 있었던 정도가 아니라 그렇죠. 그때도 저도 방송에 나가서 얘기를 참 많이 했던 기억이 나는데 네. 국내에서 개봉된 애니메이션, 일본 애니메이션 가운데 흥행 1위였습니다. 야. 그 전에 작품이 너의 이름은이라고 하는 또 굉장히 유명한 그렇죠, 그렇죠. 작품인데 네. 이 작품의 흥행을 누르고 역대 1위에 오를 정도였고요. 네. 그래서 그 정말 장기 연속 상영을 했었어요. 예. 제가 기억하기로는 618일. 와. 이게 요즘 2년 가까이? 네, 네. 요즘 극장가에서도 한 1, 2주 지나면 다 영화 내리거든요. 맞아요. 네. 아시겠지만 네. 어느 정도의 인기였는지 대충 눈치채실 것 같고 덕분에 이 영화를 2번, 3번 정도가 아니라 20번, 30번? 100번씩 보는 진짜. 열혈 관객들이 정말 많았고 그때 그냥 이분들을 모실 순 없잖아요. 네. 특별 상영도 정말 많았던 작품이었는데 네네. 그 가운데 이 박상민 씨가 있는 특별 상영이 정말 많았어요. 싱얼롱 상영이라고 해서 요즘은 같이 노래 부르는 네네네. 상영이 많은데 네. 이제 영화 시작 전에 박상민 씨가 등장해서 와. 감독도 아닌데 이제 그러네요. 관객들과 인사를 하고 네. 슬램덩크의 소회를 나누고 이 너에게로 가는 길을 라이브로 와. 부르고 영화가 시작되는. 콘서트. 또 지금 네.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마지막에 끝날 때 왜 슬램덩크 슬램덩크 하면서 끝나잖아요. 네. 관객들이 그냥 가슴이 뜨거워져서 그러니까 말이에요. 너무 즐겁게 영화를 보던 기억이 네. 납니다. 지금 이 노래 들으시면서도 오혜민 님도 네. 동심으로 노래 따라 부릅니다. 예전에 이 성대모사 많이 했다라고 하시고요. 네네. 모창이겠죠. 아마 그렇겠죠. 송성희 님은 집에서 시원하게 과자 먹으면서 만화 많이 봤는데 추억이 새록새록합니다. 두 분 계속 노래 부르시고 오늘 너무 웃기십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 네. 앞에 우리 제작진 PD는 시사교양 프로그램이니까 자제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컴다운 해보고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은 다음은 옛 추억 떠올리는 네. 다른 곡 어떤 애니메이션 주제곡을 들어볼까요? 저희 좀 자제시키려고 네. 옛 추억 계속 했다가는 저희가 마지막까지 텐션을 이어갈 것 가볼까요? 같아서 좀 네. 최신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 테마를 고르게 만들어줬던 K-팝 데몬헌터스 노래 아하. 준비해봤어요. 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렇죠. 요즘 뭐 한국뿐만이 아니라 정말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고요. 또 특히나 저는 좀 고무적으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앞서 그 말씀드린 대로 영화, 음악 다 할 것 없이 좀 반짝반짝들 히트 주기가 짧아지고 있는 추세인데 네. 그런 가운데에서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개가 된 이후에 점점 다양한 방식으로 인기를 어허허. 높여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영화 순위도 순위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빌보드 차트에서도 점점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고 네. 또 영화를 파면 팔수록 발견되는 이스터 에그 같은 요소들에 대한 사랑 그리고 이 작품에 등장하는 헌트릭스와 사자보이즈라고 하는 네. 이 아이돌 그룹들의 팬덤이 만들어지면서 네. 굉장히 재미있는 풍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이 콘텐츠를 즐기는 소비층에 대한 분석이 최근에 네. 기사화가 돼서도 재미있기도 했었는데 네. 18세에서 44세 사이의 시청자층 굉장히 폭이 넓고요. 네. 그리고 더 기쁜 건 이전의 플랫폼에서 K-팝 콘텐츠를 시청하지 않았던 시청자들이 오. 이 작품을 많이 즐기고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에 K-팝 콘텐츠를 잘 몰랐거나 뭐 이렇게 즐기지 않던 층에서 네. 이 작품을 통해서 뭐 맞아요.
주제곡까지 찾아 듣고 있다는 건데 네. 콘텐츠의 힘이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너무 훌륭하고 네. 또 최근 잘 되는 콘텐츠들은 그 히트의 흐름이 있거든요. 네. 처음에 작품이나 쇼츠 같은 곳에서 바이럴이 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스포티파이 같은 음원 사이트로 연결이 된 이후에 그게 이제 차트, 빌보드 차트까지 연결되는 순환의 흐름이 있는데 네. 그걸 아주 정직하게 지켜가고 있는 작품입니다. 이게 지금 소니 픽처스라는 해외 제작자에서 만든 건데 네. 여기에 뭐 한국계 또 한국인 맞아요, 제작진이 맞아요. 많이 참여한 거죠? 네, 그래서 아무래도 한국에서도 거의 한국 작품처럼 좀 뿌듯하게 생각도 하고 사랑도 많이 해주고 계신 게 아닌가 싶은데요. 네. 저는 이제 음악 얘기하니까 OST를 중심으로 얘기하자면 네. 이 K-팝 데모넌터스 OST를 두고 K-팝 교수님들 조별 과제라는 얘기를 네티즌 분들이 하시는데 그 너무 정도로. 재밌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음악을 만든 중심에는 프로듀서 테디가 이끌고 있는 더블랙 레이블, 네. 그러니까 YG 엔터테인먼트와 연관이 되어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 퍼포먼스 쪽에서는 K-팝 퍼포먼스를 정말 많이 만들고 있는 리정 씨나 잼 네. 리퍼블릭 같은 팀들이 예. 참여를 하고 있어서 보고 있으면 그냥 저희가 늘상 봐오고 있던 K-팝 콘텐츠들을 압축해서 만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그리고 고증이 너무 철저하게 되어 있다. 그렇죠. K-팝 얘기 많이 하는 제가 보기에도 네. 전혀 어색하지가 않고요. 너무 퀄리티가 좋게 만들어서 전 오히려 최근 K-팝 제작자분들이 이 콘텐츠 보면서 긴장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헌트릭스와 사자보이즈를 이길 수 있는 그룹 만들어야 하는데 좋은 자극이 될 것 맞습니다. 같아요. 좋은 시너지가 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0179님이 K-팝 데모넌터스 OST 중간중간에 한글 가사 나오는 게 그쵸. 너무 좋더라. 이게 뿌듯하다. 또 K-팝 형식미거든요. 네. 이것까지도 너무 자연스럽게 고증을 그렇죠. 해서 저는 뭐 그냥 박수만 치고 있습니다. 자, K-팝 네. 데모넌터스의 OST 헌트릭스의 골든 끝곡으로 들려드리고요. 김윤아의 오늘 이 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모바일 치킨 커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헌트릭스의 골든 함께 들으시면서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임지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